안녕하세요. 바로투자 커뮤니티 주식투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최근에 이제 회원분들도 시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불안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보이니까 굉장히 좀 겁을 먹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것들도 다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불안함을 잠재우려면 어때요? 역사적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서 결국은 가격이 쌀 때는 항상 기회다.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지나고 보면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하나씩 해소되기 시작할 때 그럴 때가 오히려 진짜 위기가 되는 거예요. 다들 너무 좋다고 이야기할 때, 지금처럼 다 안 좋다고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기회 요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이 사고를 가져야 성공이라든가 운도 따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들이 다 한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지금처럼 쌀 수가 없어요. 주식의 가치가 이만큼, 우리나라 기업의 가치가 이만큼 떨어져 있을 수가 없다고.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탄탄한 구간에 있어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여기에 딱 방향성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의 가치를 믿고 그 가치가 결국은 어느 정도 발현이 될 때까지 보유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주식 투자예요. 자, 장단기 금리차 역전, 아래 공포. 지금 언론에서 엄청나게 떠들고 있죠. 저번 주에 핫 키워드였습니다. 그쵸? 요런 부분들을 그냥 막 떠들어요. 자,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자, 40년간 다섯 번 발생을 했었고, 평균 22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왔다. 자, 여기에서 22개월이 함정이에요. 자, 평균. 이건 뭔 말이냐면, 3개월 후에부터 무너진 적이 있었고요. 이게 36개월 후에 무너진 적도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데이터로 근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5개월 후에 무너졌다. 뭐 요렇게 됐다 그러면 요거는 진짜 리스크 요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평균 만약에 30개월 후에 무너졌다, 이건 리스크가 아니고 오히려 호재 요인이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근데 이 격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아무런 데이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왜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자, 이건 심리지표입니다. 심리지표. 그러니까 단기 채권이 장기채보다 금리가 낮은 게 당연히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근데 단기 채권이 금리가 더 높은 이런 비정상 구간에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일까요? 사람들이 돈이 장기적으로 안 좋을 거다, 돈이 장기적으로 경제가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 돈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포퓰리즘, 그리고 전세계 무역전쟁, 요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죠. 이건 아무런 필요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소리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 근거를 지금부터 제시를 해볼게요. 자, 아래 공포가 허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역사적으로 40년 동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5번 발생을 했습니다. 이 80년 이전에는 뭐 1970년대 때니까 이때는 데이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이유를 보자고요. 평균적으로 22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이걸 보니까 최고 빨리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된 게 3개월, 최고 늦게 진행이 된 게 36개월이에요. 이걸 평균해 놓은 거예요. 자, 이 괴리가 어때요? 자, 3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되는 거랑 36개월에 경기 침체가 되는 거랑, 이 괴리율은, 이거는 평균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야, 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만들어지나? 이 원인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지금이 이제 앞으로 미래가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금이라든가 채권, 이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이 되는 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다. 이거를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도대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돈이 생각하는 방향성, 심리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최악의 국면에 있을 때가 제일 저평가인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가치를 보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때가 비싸면 어때요?
이런 요인이 발생하면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이때 구간의 가치가 싸면 어때요? 사야죠. 그럼 지금이 싼지 비싼지만 보면 된다고. 자, 보겠습니다. 1988년도에 1989년도 6월에 이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나왔어요. 어때요? 딱 봐도 어때요? 4년 동안 호황인 국면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리스크 요인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죠. 그럼 어때요? 요런 리스크가 반영이 되는 구간들이 만들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000년도 8월에도 있었습니다. 2000년도 8월에 보면 어때요? 이때가 뭐였을까요? 이 이전에 닷컴 버블 있었잖아요. 닷컴 버블. 닷컴 버블이 꺼진 거예요. 요걸로. 요런 리스크 요인이 나오면서 닷컴 버블이 꺼진 거라고. 이미 꺼지고 있는 중에 요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충격을 한 번 더 먹은 거죠. 그 다음 어때요? 버블이 꺼진 다음에 자, 이 장기 상승이 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리스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아래 공포 이런 것들은 그냥 허상이라는 거지. 이게 본질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었어요. 최근에 있었던 게 12년 전에. 2006년도 3월에. 이때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적정 가치 구간에 있었어요. 적정 가치 구간에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60조에서 70조 벌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때 코스피 지수가 1300포인트, 1400포인트 근방에 있었어요. 1300, 1400. 자, 적정 밸류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평균의 적정 밸류야. 근데 여기에서 버블이 나왔죠. 이 버블이 뭘로 나왔냐?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보이는 거다. 단기적으로는 당시에는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퍼가 무슨 10배니 11배니 하고 있는데, 그리고 PBR이 0.7배니 0.8배니 하고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PBR은 제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PER이 거의 14배, 15, 16배 될 때죠. 이때가. 70조 벌 때인데, 지수가 어때요? 14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30% 이상 버블이 껴있었잖아요. 버블. 자, 장단기 금리차 역전 다음에 이거 리스크가 발생된 게 아니고 버블이 커졌다고 오히려. 최근에는 그럼 어때요? 최근에는 요런 거 발표해놓고 버블을 키우더라. 그 이전에는 어때요? 요런 리스크 요인으로 버블을 잡는데 이게 문제가 됐다. 이때는 어때요? 닷컴 버블 때고. 이 이전에는 어때요? 어떤 버블이 진행이 된 다음에 들어갈 돈이 마무리되는 국면에 요런 것들이 발생이 됐는데, 최근에 발생한 거 12년 전에 보니까 2006년도 3월 달에 보면 어때요? 요런 게 발표가 되면서 요런 경험들이 있죠. 이렇게 침체로 들어서는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험들이. 이 경험이 없으니까 어때요? 각국 정부에서 여기에 따른 대응을 하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하고 무슨 부양책 발표하고 뭐하고 하면서 어때요? 자, 이런 버블들이 끼더라. 지금이 어떤 국면이에요?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맨날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막 연준 압박하고 있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어때요? 그동안 미국은 좋으면서 중국만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니까 이 미중 무역 분쟁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도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이 탄탄하기 때문에, 자국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중국이랑 싸움을 할 수가 있는데, 자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싸울 수가 없어요. 자,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한국은 당연히 안 좋죠. 한국이 일본이 계속 싸울 수 있을까요? 그게 힘들 거라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런 문제들이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자, 부분 협상이라도 나오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자, 요렇게 싼 구간에서 여태까지 요런 부분들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동안에는 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거나, 자, 버블이 꺼지는 국면,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요런 국면, 요런 국면에서 요런 부분들이 만들어졌다고. 지금이 꼭지다 라고 싶은 거지. 그럴 때 항상 만들어진 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안 좋은 구간에 이런 게 나와줬으면,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뭐하고 하면, 이거는 여기서 더 빠진다 그래도 이건 호재 요인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는 판단은 그렇습니다. 자,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한 본질을 보자. 자, 미중 무역 분쟁, 자, 일본 수출 규제, 홍콩 사태, 미국 이란 지정학적 불안, 영국 노딜 블랙시트, 아르헨티나 무슨 좌파 정권이 정권 잡으면서 하루 만에 막 38%씩 막 폭락하고 그래요. 자, 베네수엘라.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뭐 산유량이 제일 높은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쓰레기 주워 먹고 살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한국이 지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 있다. 자, 지금 좌파 정권이 잡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 이야기들 계속 자, 베네수엘라는 좌파 정권이 한 10년, 20년 해먹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작살 난 거고, 막 법인세 계속 올려서 국민들한테 퍼줘야 되니까. 지금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그 규모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노동자들 편에 서서 자꾸 막 이야기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보면 노조 같은 경우 보면 막 그런 것들이 불거지고 있죠.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처럼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건 끝난 거예요. 아르헨티나는 살아날 가능성이라도 있지. 베네수엘라는 끝난 거라고, 이거는. 이거 향후 뭐 10년, 20년 만에 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좌파 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되지 않으면 진짜로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도 있는 거죠. 20년 후에는. 지금처럼 이제 뭐 재정 계속 퍼주고 그냥 공짜로 나눠주기 하고, 자, 생산성은 없어. 기업들은 밖으로 빠지고 부자들은 이민율 증가하면서 전부 다 밖으로 빠지고, 자, 그지들만 한국에 남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고, 이게 20년 30년 고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무너지겠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교육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개선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받아들이는 시각들이 확실하게 많이 바뀌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은 그렇게 바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보면 시위 규모나 뭐 이런 거 봐도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뭐 15%인가 그렇대요, 전 국민의. 투표율이 뭐 15%인가 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미래가 없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로 평가르기 뭐하고 하고는 있지만 관심이 많으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그 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은. 자, 영국 노딜 브렉시트. 요거에 대한 리스크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노딜 브렉시트가 영국이 안 좋을 건 다 알아요. 영국민들도 다 안다는 거지. 근데 국민들을 선동을 해서 요런 부분들로 진행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국은 망가질 겁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비슷하게 되는 거라고. 지금 뭐 복지도 잘해주고 뭐하고 하는데 나라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뭐 그치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복지 같은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붕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어때요? 이 노딜 브렉시트가 문제인 거는 당장 영국이 여기서 나가서 그런 움직임들이 확산될까봐 걱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로존이 무너질 거다. 요런 불안감이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영국이 망가지는 거 보면 유로 안에 붙어 있으려고 더 아득바득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사실 이거 노딜 브렉시트가 10월 달에 무슨 보면 이번에 총리가, 영국 새로 된 총리가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불안 요인들을 엄청나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10월 달에 가봐야 알겠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다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자, 노딜 브렉시트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거는 호재 요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미국, 이란 지정학적 불안. 요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란이랑 미국이랑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 이라크 사태랑 뭐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라크 전쟁이 있었을 때. 진짜 전쟁이 나면은 뭐 잠깐 이게 리스크 요인으로 올 수 있겠죠. 근데 당장 이렇게 된다 그래봐야, 우리나라에는 사실 뭐 화학기업들이나 뭐 타격이 엄청나게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타격이 오는 요인이 별반 그렇게 뭐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게 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실질적으로 타격이 진짜 크게 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그리고 홍콩 요거 같은 경우는 아시아 금융을 뜻하니까, 아시아 금융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홍콩 사태로 벌어질 수도 있고, 일본 수출 규제,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이거는 하나라고 엮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수출 규제 하기 전까지 미국에 뭔가가 없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일본 기업들도 들고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에 뭐 항의를 하고 있고 뭐 요런 구간에 있다는 거죠. 그럼 아베가 실질적으로 이득이 있으면은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득이 일본에도 이득이 없는데 한국 죽이자고 같이 손해보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일본이 그런 체력이 있냐? 아니라는 거죠. 경제 상황이 힘들어지면 난 요 부분은 바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될 부분은 이제 홍콩 사태 요 부분이 새로운 리스크로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다 지나간 이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증시는 뭐 출렁출렁하고 뭐 할 수 있겠지만 이 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갖고 무슨 뭐 나중에 침체가 올 거다 이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 데이터를 봐도 이때는 어때요? 지나고 보면 지나니까 이거 그림이 보이잖아요. 자, 꼭지였으니까 빠진 거잖아. 이때는 어때? 빠지다가 바닥 잡는 구간에 개미털기 한 거고. 자, 이때는 어때요? 자, 오히려 움직였어. 방향성이 같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래 공포. 자, 바로 빠지고. 이때는 어때요? 빠져있는데 바닥 잡는 거죠. 이때는 어때요? 자, 버블이 키웠어, 오히려. 이거는 허상이라는 거지. 뭐, 같은 방향성을 어떻게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장단기 금리 차역전. 요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그냥 리스크 요인으로 사람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온통 안 좋은 이슈뿐만 없으니까 돈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는 유동자금이 지금 사상 최대라 그러는데 그 돈이라는 게 지금 불안해서 금이랑 채권 같은데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야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어때요? 이게 계속 이렇게 될 거냐? 이게 계속 이렇게 될 거냐? 라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어때요? 미중 무역 분쟁. 요게 해소 흐름으로 가면 이렇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크다는 거야. 나머지 것들보다 이게 가장 커요. 한국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차지하는 거는 미중 무역 분쟁이에요. 왜? 우리나라의 교역이,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비중이 더 높아요. 수출 비중이 높은데, 자,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중국인가? 중국이 1등이고, 미국이 2등인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간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 중에 1, 2등이 미국하고 중국이란 말이에요. 얘네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리스크 요인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꼴찌 수준으로 리스크 요인을 가장 크게 반영받고 있는 거고, 요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가장 좋을 거란 말이에요. 글로벌 증시에서. 요게 어떻게 되느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해보자 그러면 거의 끝물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미 대선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결론이 날 거라는 거죠. 미 대선이 진행되는 구간에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그러니까 최악의 국면이 오든지 아니면 뭐 해소되는 국면으로 가든지, 지금 구간에서 그냥 계속 흘러가면은 요것도 사실 나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심리적으로 장기 전망이 안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의 흐름이 안전자산으로 가서 돈의 심리가 움직인 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 요런 부분들로 나타나는 거다. 자, 지금 가치를 놓고 분석하면 간단하다는 거죠. 2008년도 당시에 리먼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가 망할 것처럼 불안감이 증폭됐다. 그러니까 미국의 최대 은행이 망가지면서 미국의 리스크가 왔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리스크가 오면서 전 세계에서 달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 이 기축통화 흐름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가 혼란이 올 거다 라는 게 요지죠. 그래서 전 세계가 망할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을 때가 2008년도 금융위기예요. 지금 어때요? 자,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해보면 기업들의 가치를 다 묶어서 평가를 해보니까 지수란 말이에요. 이때보다 싸.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리스크 요인이 2008년 당시보다 더 지금 커 보인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제시를 해봐야 된다는 거지.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다 좋은데 한국만 외면당했습니다. 한국만 외면당한 게 이것 때문이에요. 미중 무역 분쟁.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증시가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빠지는 데서 더 빠졌다 갈지, 지금 갈지,
난 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닥 근방이든 무릎 근방이든 요 구간 어디에 있다는 거지. 여기서 1년 정도 지수가 더 쉬었다 가더니 더 빠졌다 가면 어때요? 그럼 더 대박이 날 건데. 그 구간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죠. IMF 때 한국은 미래가 없을 거라는 불신이 최대치에 달했었죠.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2008년 당시 IMF. 자, 지금 보자고요, 지금. 이때가 뭐였어요? 위기였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어때요? 위기였죠. 이때 당시에는 위기였잖아. 2008년도 금융위기, IMF. 지금 보자고요, 지금. 지금 보면 이게 위기였어요? 기회였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보자고요. 지금의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이게 위기일까요? 지금은 위기라 그래요. 그쵸? 이게 지나고 봤으면 이게 위기일까요? 10년, 20년 갈 것도 없어. 그냥 3년, 5년만 놓고 보자고. 3년, 5년 후에 이게 위기일까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위기일 거냐 이거지. 3년, 5년 후에 보면. 아주 기회일 거라는 거지. 지금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이 가장 싼 구간이냐? 요 차이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내려야 되냐는 거지. 그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지금 보이잖아. 그 당시가 가장 큰 기회였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요 구간이 이제 미래의 기회가, 미래에 볼 때 보이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구간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이 구간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있겠죠. 자, 벌벌 떨지 마시고 최악이 다가온다 그러면 그 구간이 만약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이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자금을 지키고 우리가 투자를 꾸준히 더 늘려가면서 이 위기의 구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역전, 요 부분에 대한 거는 그냥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무슨 일관적인 상황이 펼쳐지질 않았어요. 상황마다 다르게 펼쳐졌다는 거죠. 1989년에 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을 때는 바로 빠졌는데, 자, 2000년 8월에는 보니까 바닥을 다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2006년도 3월에는 보니까 버블을 키웠어. 이때는 버블을 키우고, 이때는 빠지고, 이때는 바닥 다지고. 자, 그러면 장단기 금리차가 이게 역전이 되면 버블로 갈 거예요? 빠질 거예요? 이걸 바닥을 다질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아무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이거. 근데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면 벌벌 떠는 거죠. 왜? 그 데이터를 내가 안 보니까 그래요. 데이터 이렇게 까갖고 봐놓으니까 어때? 이게 뭐 모르겠잖아,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갖고 근거가 없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뭐 언론에서 하고 있다는 거지.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살펴보면 아무런 증시에 어떤 영향을 이게 영향을 뭐 이 부분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요인들이 항상 어떤 영향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꼭 이것 때문에 빠지는 것처럼 이상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누군가 이야기를 먼저 꺼내서 그 데이터를 이상하게 짜집기를 해서 자, 언론에 퍼뜨려서 그게 선동이 많이 돼서 그런 이야기들이 도는 거예요. 근데 잘 알지 못하니까 그 부분만 딱 보고 이거 진짜 큰일 났는갑다, 요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